자, 이제 건축법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토지에 관한 공법을 이때까지 배운 겁니다. 국계법,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건축법부터는 건물에 관한 공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건축법이나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관한 법, 기술적인 법이다 보니까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개발법, 정비법 이런 국계법에서는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라고 했는데, 뭐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어쩔 수 없이 암기사항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외우시긴 외우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외우는 데 치중을 하다 보면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숫자들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숫자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틀리고 외우고 틀리고 외우고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외워지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는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가서 문제 풀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대략 어느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용어들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는 초반에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들에 치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면은 건축법,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 이 건축법이고, 주택법은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도 일단 첫 번째는 적용 대상물이 나옵니다. 이 건축법을 어디에 적용할지. 그래서 첫 번째는 건물이 지어지는 곳. 건물 어디다 짓죠? 대지에다가. 땅에 짓는 거 아닙니다. 건물은 땅에 짓는 거 아니고 대지에다가. 모든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건축법은 이 대지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건물에다가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설치하는 일부 설비들이 있습니다. 뭐 승강기, 피대침, 국기계량대 뭐 이런 것들인데 시험이랑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이 있습니다. 일부 공작물. 그러니까 이러한 공작물을 지을 때는 그냥 지으면 안 되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축조 신고를 하고 지어라, 이런 공작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 대상물이 되고, 이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지 해서 적용 행위라는 게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법이니까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건축할 때. 두 번째는 대수선이라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 변경.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이러한 적용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데, 건축법 역시 공법, 즉 규제법이니까 세 번째는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규제를 받는지. 첫 번째,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건축허가라고 하죠. 건축법에서는 뭐 당연히 이 건축허가가 중심이 됩니다. 건축허가. 이렇게. 그래서 허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허가권자가 누군지, 두 번째는 뭐 허가 거부 사유라든지 허가 취소 사유, 허가 제한 사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적으로 건물 지을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일부 건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허가받는데 신고한다는 건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좀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 대상 건축물. 이거는 건축주가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와 협의만 하고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발행위 허가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적인 행위라고 했죠. 국가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 협의 대상 건축물은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가설 건축물도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건물의 종류가 크게는 5가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협의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허가든 신고든 하고 나서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이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도시군 계획사업에서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보면은 대부분 이제 준공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가 공사한 건물, 뭐 준공 떨어졌어? 준공 받았어? 라고. 밖에서는 대부분 이제 준공검사라는 용어를 좀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광범위하게. 근데 정확한 용어는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 이렇게. 이러한 규제를 받으면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지어보는 거죠. 건물을 어디다 짓는다고 했죠? 대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대지를 또 배웁니다. 여기서 배우는 대지는 대지가 뭔지, 대지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여기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는지. 그래서 여기서 파생해서 나오는 게 뭐 조경이라든지 공개공지, 분할 제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도로. 그래서 두 번째로 도로를 배웁니다. 도로.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면 수많은 도로가 있지만 그게 다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맞는데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춰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선이라는 거에 맞춰서 건물을 짓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건축선을 배우는데, 밖에 우리가 나가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뭐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짓는 건물 있습니까? 도로에서 살짝 들어가서 앞에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차 대게 하고 뒤로 이렇게 짓는 건물 있죠. 근데 도로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건물 있습니까? 그게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그래서 건축선이라는 건 건축 가능선 내지는 한계선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건물 지을 수 있어 이 말이지 의무선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 선에 맞춰서 건물 지어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까지 지을 수 있고 여기 안쪽으로 짓는 건 되지만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 이게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선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 이런 것들. 건축선에 맞춰서 건물을 짓게 되죠. 이런 건축선들.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 화살표에 넣은 여기가 원칙적인 건축선이 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축선에 맞춰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거의 출제를 안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특이하게 감리자라는 사람이 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주택법이랑 건축법 합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번 시험이 뭐 지옥이었다, 헬이었다 하는데 다른 문제 좀 맞추지. 다른 문제만 맞췄으면은 감리자 다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감리자가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3문제나 냈다는 건 앞으로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보고 가는 정도로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감리자랑 공인중개사는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원래는 잘 안 내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제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제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뭐 설계자라든지 요 중간에 이제 설계자라든지 감리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아 지어진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투입이 되죠. 이거 팔아야 되니까. 중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브리핑하기 위해서 이 건물의 면적들, 이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 면적이라든지 이 건물의 건축 면적,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연 면적 등을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높이라든지 층수, 즉 각종 면적이라든지 높이,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목차에는 쓰지 않았지만 뭐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이 있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은 이러한 건축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까지 하면은 그 안에서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 여기서 시험에 출제될지도 모르는 것까지 범위를 넓혀버리면은 그건 건축법만 한 석 달을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안에서 끊을 겁니다. 저는 이 정도 안에서 끊을 거고, 기출문제 풀다가 혹시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 기출문제 나와 객관식 문제집에 나오는 것들은 요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가십시오라고 제가 해설지라든지 그런 데다가, 해설지에다가 뭐 표시를 해드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해설지 보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법은 내용을 좀 줄여서 수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첫 번째 498페이지.
건축법의 목적이 나오죠. 뭐 좋은 말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적용 대상물. 맨 처음에 이제 적용 대상물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건물입니다.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거기 밑줄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시설물이라는 거 뭐 대문이나 담장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건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죠?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과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로 필요로 하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지붕과 기둥이나 벽, 이렇게. 그래서 지붕이 필수적 요소라는 거. 지붕과라고 했기 때문에 지붕이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지붕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붕 있고 뭐 기둥 있고 이런 것도 건물이다 이 말입니까? 네. 많이 보죠. 주유소 같은 거, 건물입니다. 지붕 있고 기둥 있죠. 건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에 나오는데, 기차역 같은 데 가면 플랫폼 위에 이런 거 있죠. 지붕 있고 기둥 있죠. 그건 건물입니다. 다만 이거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붕 있고 기둥 있고 이런 것들도 건물이다라는 거. 다만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밑줄,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지하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지하상가 같은 거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물.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집에 가시면서 리듬을 붙여서 한 10번 정도 따라 읽으시면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에 타가지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렇게 집에 가시면서 계속 읽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같은 것,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나오죠. 얘네는 건축물이긴 한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로. 그러니까 전통 한옥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전통 한옥은. 다만 문화재일 때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문화재니까 그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에 시설 해서 운전, 보안 시설. 철도 오면은 막 신호등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려지는 보행 시설. 그러니까 기차역 같은 데 가면은 선로가 여러 개 있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 반대편 선로로 가려면은 이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같은 게 있어야죠. 그런 것들. 그것도 이제 지붕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나 벽이 있으니까 건물이라는 겁니다. 다만 선로 부지 위에 있으니까 이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죠. 기차 대기하는 요 지붕 있고 기둥 있죠. 건물 맞습니다. 건물이지만 선로 부지 위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로 부지 위에 있는 해당 철도의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도 선로 부지 위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철도법을 적용하든지 그런 걸 하는 거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철도 궤도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에 시설 해서 운전 보안 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시설, 그 다음에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죠. 톨게이트 건물 맞죠. 근데 도로 부지 위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위에 있으니까 건축법은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네 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뒤에 밑줄, 이동이 쉬운 것만. 정착이 되면 안 됩니다. 정착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주거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면 안 되고,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실 이런 것들은 건축물이긴 하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건축물. 그 다음에 대지가 나오죠.
대지는 원칙적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내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에다가 건물 짓는 게 아니죠.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각각의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죠. 1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2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3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하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한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 두 필지 이상을 묶어서 1번지, 2번지, 3번지 이상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거는 큰 건물 지을까요? 작은 건물 지을까요? 큰 거 지을 때. 그겁니다. 큰 거 지을 때. 해서 보자면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거기 밑줄 하시면 되겠죠?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즉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나의 대지가 된다 이 말이죠.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해서 가로 1번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해서 1번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큰 거 지을 때입니다. 큰 거 지을 때 자기가 아는 가장 큰 건물 지으면 됩니다. 두 번째 요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 하죠.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이 뭐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기반시설은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잠깐 볼까요? 가로 2번에 이거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죠. 거기 1번에 보시면은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역시 기반시설이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공익적인 목적인 그대는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 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4번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단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아까 주택단지 이거 아파트 단지라고 했죠. 2000세대, 3000세대 때는 아파트를 설마 한 필지에 짓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파트 단지는 두 필지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 다음에 5번 도로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냥 지하상가입니다. 이거 지하상가 같은 거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2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거 혹시 지적법에서 배웠습니까? 아니,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우리 보던 거 아까 안 본 거 하나 있어. 동그라미 이거 지적법 시간에 이거 배웠습니까?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안 배웠으면 제가 하죠. 자 보면은 1번지, 2번지가 있는데 이걸 합치는 걸 합병한다라고 하죠. 근데 합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거기 기억에 각 필지에 서로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두 번째는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N은 이거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1번지, 2번지를 묶어서 1번지 이렇게 안 됩니다.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르거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을 때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다 이 말은 1번지랑 2번지 사이에 하청 같은 게 흐르는 겁니다. 하청 같은 게 이럴 때는 이걸 합병이 안 됩니다. 두 필지를 묶어서 1번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1번지 2번지를 뭉쳐서 하나의 대지로는 봐줍니다. 하나의 대지로는 1번지 2번지를 묶어서 1번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1번지 2번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는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보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지번 부여이 서로 다르거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을 때 N은 합병은 안 되지만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겠다라는 거.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토지에다가 하나의 건물을 지은 거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청계천 거기 가면 낙원상가인가 그거 있죠. 그 밑에 청계천 위에 가로질러 가지고 건물 짓죠.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거는 밑에 이제 청계천 지반이 연속되지 않지만 이걸 하나의 대지로 봐가지고 그 위에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6번에 지금은 이 토지가 1번지, 2번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이걸 합치겠답니다. 그러면은 이걸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봐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1번지, 2번지지만 나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할 때, 이럴 때는 이걸 하나의 대지로 봐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자, 지금은 이게 1번지 토지인데 이 일부만, 요 일부에 대해서만 대지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했죠? 도시군 계획서, 기반시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묶어 놓으시면 되는데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자, 원래 여기는 농지라서 건물의 건축이 안 되는데 이 일부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거, 구를 전자에 쓸 용자 써가지고 용도를 굴린다, 다른 걸로 바꾼다, 전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농지 아닌 용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농지일 때는 건물을 못 짓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니까 건물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 마찬가지, 원래는 산지일 때는 건물 못 짓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물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원래는 개발이 안 되는 토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대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것도 같아요. 일부에 대해서만 받았으니까 그 일부를 대지로 봐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1번지 토지인데 나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여기를 1번지, 1-1번지 이렇게 분할하겠답니다. 아까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는 지금은 1번지, 2번지지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합칠 것을 조건이었죠. 근데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는 지금은 1번지지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1번지, 1-1번지 이렇게 분할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할 때. 그래서 5번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나눌 것을 조건 밑줄. 위에 거기 5번에는 합칠 것을 조건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나중에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할 때는 이 나눠져 있는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봐주고, 지금은 하나의 필지지만 나중에는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할 때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봐주기도 한다는 거. 이게 대지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원칙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봐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설비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냉방, 소화, 배연 및 오물 처리 시설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작물이죠. 자, 모든 공작물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그 표에 있는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에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밑줄 신고, 이걸 축조신고라고 합니다. 축조신고. 그러니까 모든 공작물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 지을 때는 축조 신고하고 지어야 되는 공작물, 이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옹벽이나 담장 이런 것들은 얼마죠? 2m를 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2m를 넘는. 그 다음에 장식, 광고탑 그 앞에 건 장식탑, 기념탑, 철탑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앞에 세 가지 지워버리고 장식탑, 기념탑, 철탑 이거 빼버리고 광고탑이랑 광고판, 광고탑, 광고판 이런 것들은 4m를 넘는. 그 다음에 굴뚝이 먼저 나왔는데 8번 먼저 보시죠. 8번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나오죠.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이런 것들은 5m를 넘는. 그 다음에 굴뚝은 6m를 넘는. 그 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이게 6m에 있었는데 바뀌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제 저거는 제가 다음 주 확인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굴뚝은 6m.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그 다음에 통신용 철탑, 이런 것들. 각종 탑들 있죠. 탑은 6m. 그 다음에 고가 수조. 요거는 8m를 넘는. 그 다음에 지하 대피호는 30제곱미터를 넘는. 지금까지 얘네는 싹 다 넘는. 그래서 옹벽, 담장 이런 것들은 2m를 넘을 때, 광고탑, 광고판은 4m를 넘을 때,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는 5m를 넘을 때, 그 다음에 굴뚝은 6m, 그 다음에 철탑, 그 다음에 통신용 철탑 이런 것들 6m 넘을 때, 그 다음에 고가 수조는 8m 넘어갈 때, 지하 대피호는 30제곱미터를 넘으면 이거는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치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지을 때는 시장, 분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하는 거죠. 신고하고. 이렇게. 그 다음 하나 빠졌죠. 6번에 있는 거. 6번에 있는 거.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8m 이하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요거는 나머지는 여기는 싹 다 넘는 이었죠. 근데 요거는 8m 이하. 일대 축조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8m 이하라는 건 규모가 작죠?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서 축조 신고만 하고 지어도 된다는 뜻이고, 이거보다 커지면은 그때는 이제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 우리가 이제 조금 오래된 건물들 가보면은 한 10층 안쪽으로 된 건물들 보면 1층을 필로티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옆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차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철골 조립식 주차장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 딱 들어가면은 이게 띠띠띠띠 올라가가지고 빈칸 올라오고, 이렇게 한 8대 정도 들어가게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높이가 8m 이하일 때는 축조 신고만 하고 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상 이거 외워서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것, 광고탑, 광고판은 4m를 넘는 것,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를 넘는 것, 굴뚝은 6m, 탑도 6m, 고가 수조는 8m. 이렇게 옹, 이, 광사, 태오, 굴육, 탐육, 고팔, 이렇게 옹이, 광사, 태오, 굴육, 탐육, 고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하 대표랑 기계식 주차장은 좀 따로. 기계식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를 넘는.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라는 이거. 그래서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은 4m를 넘는 거,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 굴뚝 6m, 철탑, 기념탑 이런 것들 6m. 그 다음에 고가 수준은 8m를 넘는. 옹 얼마죠? 옹, 광, 태, 굴, 탑, 고, 옹, 이, 광사, 태오, 굴육, 탐육, 고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건축법 적용 대상 공작물입니다. 옹, 이, 광사, 태오, 굴육, 탐육, 고팔 이렇게. 그 다음에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 넘는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8m 이하. 8m 이하. 그래서 옹, 이, 광사, 태오, 굴육, 탐육, 고팔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습니다. 요게 적용 대상물입니다. 적용 대상물. 적용 대상물 했죠? 대지, 건물, 설비,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 탑은 얼마죠? 탑? 6. 오, 고가 수저는? 8. 그렇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 이제 적용 행위가 나오죠. 첫 번째가 건축. 건축법이니까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건축법상 건축에는 5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축. 두 번째는 증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축.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전. 이렇게 5가지 행위를 건축법상의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자, 보면은 신축은 말 그대로 없다가 새로 만들어내는 게 신축입니다. 증축은 원래 있죠.
원래 있는데 이걸 더 크게 만들면 증축입니다. 그 다음에 개축은 원래 있는데 이걸 해체하고 나서 기존이랑 같거나 기존보다 작게 지을 때 이게 개축. 즉 종전 규모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종전 규모 안에서 커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축은 원래 있는데 이게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이 됩니다. 해체는 내가 하는 거고 멸실은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역시 기존이랑 같거나 작게 지을 때 이게 재축. 그 다음에 이전이라는 건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 5가지 행위를 건축법상의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신축, 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건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 가로 안에 있는 것. 밑줄 하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신축이다 이 말입니다. 신축. 이렇게. 요건 왜 신축이 되는지 증축을 읽고 나서 보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밑줄, 늘리는 것 증축. 그러니까 뭐든지 늘어나면 증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 건물이 2동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대지에서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이 건물의 연면적, 이 건물의 연면적을 합산해야 됩니다. 합산을. 하나의 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축물의 이 대지에서 연면적은 이 건물 합산했을 때 그게 이 대지 전체의 연면적이 됩니다. 근데 자,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지의 연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연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원래라면 이게 증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다가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건 연면적이 늘어났지만 신축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신축으로. 그래서 아까 신축에다 밑줄 친 게 이거 창고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창고 같은 것만 있는 대지에다가 새로 주된 건축물인 주택을 건축하면은 이건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 됩니다. 연면적이 늘어났지만 이건 신축. 이렇게. 근데 뭔가 늘어나면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면적, 높이, 층수 늘어나면 무조건 증축. 이렇게. 그 다음에 개축. 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 동그라미 해체. 하고 그 대지의 밑줄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종전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시 축조하는 것. 멸실 동그라미죠. 멸실. 해서 연면적, 합계는 밑줄, 종전규모 이하. 그다음에 동, 층수, 높이는 다음에 얻어내야 할 것 같아서 기역에 동, 층수 및 높이가 모두 밑줄, 종전규모 이하까지만. 즉 종전규모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축이랑 재축의 차이는 개축은 해체하고 새로 짓는 거, 재축은 멸실되고 나서 새로 짓는데 종전규모 아니어야 됩니다. 종전규모 안에. 그 다음에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밑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밑줄, 그 다음에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이전.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 이거 이전할 수 있습니까? 506페이지 보시게요. 506페이지. 그게 3번에 주요 구조부 나오죠. 자,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주요 구조부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걸 주요 구조부라고 부릅니다.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바닥, 복, 지붕, 틀,
그리고 주계단. 요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죠. 이게 칸막이 쳐놓은 벽이 아니라 하중 떠받치고 있는 이런 벽이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은 말 그대로 기둥. 그 다음에 바닥, 우리 밟고 있는 바닥. 그 다음에 도랑 지붕 틀인데, 도라는 건 요거와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지붕 틀은 요겁니다. 이 보자가 우리 대들보 할 때 그 보자입니다. 그 대들보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걸 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 틀은 우리 한옥을 예를 들어보면은 지붕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기와를 얹어야겠죠. 근데 지붕을 만들어 놓고 이런 틀이 없이 그냥 지붕을 덮을 재료를 얹어버리면은 그게 다 떨어질 테니까 지붕을 덮을 재료를 얹기 위한 틀, 그걸 지붕 틀이라고 합니다. 지붕 틀. 이렇게 지붕을 덮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보너가 요거 지붕 틀은 지붕을 덮기 위한 재료를 얹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주계단은 말 그대로 주계단, 옥외 계단 이런 거 말고 건물의 주계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6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 철수랑 영이가 있습니다. 철수랑 영. 근데 철수가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가지고 영이랑 내기랑 맨날 치는 거예요. 철수는 바보니까 영이랑 내기를 하면 바보니까 맨날 지주? 이렇게.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요 6가지. 다음 문제가 엄청 쉽게 나올 때는 다음 중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만 뒤에 보면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사이 기둥. 일반적인 기둥이 아니라 사이에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기둥들. 내지는 최하층 바닥. 자, 우리 바닥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바닥 없으면 4층으로 떨어지죠. 근데 최하층 바닥은 그 밑에 땅이 있죠. 그러니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에 나오는 것들이 주로 오답으로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건물 같은 거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런 것들을 건들지 않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살짝 옮긴다. 그러니까 건물을 바닥 들어가지고 옆으로 살짝 옮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모듈형 주택이라든지 뭐 조립식 주택에서 적용되는 말이겠죠. 이전이라는 거는. 그래서 건축에는 이렇게 5가지 행위를 건축이라고 한다라는 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당연히 이전입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이렇게 내고, 동일한 대지인데 다른 대지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낼 게 많았으니까. 나머지는 뭐 너무 쉽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신축에서 아까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다라는 거 정도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말고 하나 더. 원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기존 규모 안에서 새로 지으면 개축이나 재축이 되죠. 근데 기존보다 이걸 더 크게 지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기존보다 더 크게 지으면. 그러니까 기존 규모 안에서 지으면은 개축이나 재축이 되지만 기존보다 더 크게 지을 때. 자, 이거 뭐 그림으로 보면 되는데 원래 건물이 있죠. 너무 크게 갑니다. 원래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전보다 더 크게 졌죠. 원래 없죠. 이 건물 생겼죠. 그래서 이건 신축입니다. 신축. 그래서 원래 있는데 이 전부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더 크게 지었다. 이러면은 요거는 신축. 근데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했죠. 요만큼 있죠. 요만큼 있는데 이걸 기존보다 더 크게 짓습니다. 이거는 커졌으니까 증축. 그래서 원래 있는 건물을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이거보다 더 크게 질 때 이건 증축이에요.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은 시험에 너무 많이 출제를 했고 뭐 낼 것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예외적인 것들, 아까 신축에서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나서 더 크게 지을 때
전부를 해체하거나 매시하고 나서 더 크게 지으면 신축이고, 일부를 해체하거나 매시하고 나서 더 크게 지으면 요거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증축에. 그림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없어졌으니까 싹 없어지고 새로 지으니까 이건 신축. 근데 요만큼 있는데 이걸 크게 지으니까 이건 증축. 이렇게 이런 것들. 이 건축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이라고 했죠. (502페이지의) 대수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합니다. 그럴 때 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는 대수선은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집의 중요한 부분들을 수선할 때, 크게 수선할 때 그걸 대수선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 안 되고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대수선인데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요 위에다 옮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력벽. 두 번째, 기둥. 그리고 보, 지붕, 틀. 이런 것들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기둥, 보, 지붕, 틀은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 이걸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대수선. 그 다음 방화, 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그 다음에 특별 피난계단. 그 다음에 다가구나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 이런 것들 역시 증설, 해체하거나 그 다음에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일단 요것만 자, 이렇게 나눠보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저거 뭐죠?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요구조부. 아까 내기, 바보, 지주? 여기 주요구조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을 수선할 때 그게 대수선이 아니라 이런 것들, 건물의 중요한 부분을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니까 이걸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받고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그게 대수선. 근데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세대 간의 경계벽, 이런 것들은 증설, 해체는 똑같죠. 근데 이제 수선, 변경일 때 앞에 뭐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수선, 변경해야 되죠? 한 개만 해도 1제곱미터만 건드려도 이건 대수선입니다. 그러니까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얘네는 주요구조부인데 니네는 뭐냐? 얘네는 뭐냐면 울트라 주요구조부입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이런 말은 법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 울트라 주요구조부들은 증설, 해체는 똑같이 대수선인데 수선, 변경할 때 1제곱미터 한 개만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입니다. 문제. 방화 벽을 25제곱미터 증설합니다. 기둥을 2개 해체합니다. 볼을 1개 수선합니다. 그 다음에 방화 벽을 20제곱미터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경계벽을 15제곱미터 해체합니다. 이거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대수선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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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죠? 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죠, 이것도? 이걸 풀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숫자를 제일 먼저 보니까 엄청 헷갈린 겁니다. 숫자를 먼저 보면 엄청 헷갈립니다. 숫자는 제일 마지막에 봐야 됩니다. 일단은 맨 앞에 얘네들이 대수선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뭐 사의 기둥, 아까 봤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사의 기둥, 최하층 바닥, 그 다음에 뭐 옥의 계단 이런 것들 들어가면 일단 예선 탈락.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라든지 울트라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맨 끝에를 봐야 됩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을 확인하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입니다. 숫자가 앞에 없죠, 둘 다. 그러니까 숫자가 앞에 둘 다 없으니까 증설, 해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대수선이 맞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여기 증설, 해체, 해체 얘네는 숫자 볼 필요 없이 그냥 대수선. 대수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수선 변경이 나왔을 때 이때입니다. 수선 변경이 나왔을 때. 수선 변경이 나왔을 때는 앞에 걸 확인하고 주요 구조부일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 근데 울트라죠, 앞에 게. 그럴 때는 이것도 숫자 볼 필요도 없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 이걸 제일 먼저 보니까 사람들은 숫자에 되게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숫자만 보는 거죠. 숫자만 봐버리면은 푸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설, 해체 나오면은 그거는 숫자 볼 필요도 없이 대수선. 근데 뒤에 수선 변경일 때 앞에 거 확인하는 거죠. 보는 주요 구조부입니까? 울트라입니까? 내격부요, 기둥, 보, 지붕틀, 주요 구조부죠. 그러니까 그때 숫자 확인해야 되죠. 수선은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인데 1개 했으니까 이건 대수선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변경 났죠? 앞에 방화벽은 주요 구조부입니까? 울트라입니까? 울트라죠. 그럼 숫자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수선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는 가장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지.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실수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숫자를 먼저 봐서 제일 헷갈리고 어려워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건 실수만 안 하면 맞추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나오죠.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먼저 봐야 될 건 앞에 있고 얘네가 대수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시고 뒤에 가서 증설, 해체는 볼 필요도 없이 대수선. 근데 수선 변경일 때 그때 앞에 게 주요 구조 보면 숫자 확인하시고 울트라면은 숫자 볼 필요도 없이 수선 변경도 대수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밑줄,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요걸 좀 활용해 보죠. 방화벽을 25제곱미터 증설해서 결과 건축물의 높이가 3m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대수선입니까? 아닙니다. 자, 높이가 늘어났죠. 높이가 늘어나면 이거 아까 뭐였죠? 증축.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면적, 높이, 층수 늘어나면 무조건 증축. 그러니까 방화벽을 25제곱미터 증설해서 높이가 3m 늘어나죠. 이거는 대수선으로 보지 않고 대수선에도 해당하고 증축에도 해당할 때 그때는 이걸 증축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밑줄 친 거.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대수선에도 해당하고 증축에도 해당한다. 그때는 건축의 개념, 대수선보다는 건축의 개념을 우선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25제곱미터 증설한 결과 이건 대수선이 맞지만 높이가 3m 증가해버리면은 그건 증축으로 보는 거지 대수선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죠. 1번, 2번, 3번, 4번. 요게 이제 주요 구조부죠. 내역벽,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내지는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 요게 대수선. 그 다음에 5번, 6번, 8번 요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 이런 것들은 증설, 해체도 일단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도 숫자 관계없이 대수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있죠. 건축물의 밑줄, 외벽 마감 재료. 이것도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입니다. 이것 9번도 빠뜨리지 마시고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외벽 마감 재료는 좀 따로 기억하시고 요거는 요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제가 요것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뭐 한번 시연해 놨던 게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외벽 마감 재료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에 해당하니까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은 지금 후술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건축 허가쯤에 있을 겁니다.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적용 대상 지역을 먼저 보죠. 자.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지는 동 또는 읍지역, 이런 데서는 건축법을 100% 다 적용합니다.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은 전면적 적용지역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근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 또는 읍지역도 아닌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도시지역 일단 아닙니다. 비도시지역이겠죠? 근데 비도시지역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동이나 읍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 저 산골짜기입니다. 저 산골짜기. 이 저 산골짜기에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우리 건축법 저 뒤쪽에 있는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배웠는데 보면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에서 건축법 전부를 적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해서 국계법에 의한 밑줄 도시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동이나 읍지역 거기, 여기서는 건축법을 다 적용합니다. 근데 일부 조항 적용 배제라고 돼 있죠.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도 아닌 지역,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 이런 지에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뒤에 나오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방화지구, 대지의 분할 제한 이런 규정 다 뒤에 나오는 겁니다. 건축법 뒤에. 근데 거기다 써놓죠. 저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에서도 꼭 적용하는 게 건폐율 내지는 용적률 이런 것들까지 적용하진 않습니다. 뭐 높이까지. 저 산골짜기에다가 용적률 적용 안 해가지고 한 100층짜리 건물 짓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 산골짜기라도 적용한다. 이걸 적어놓죠. 이건. 우리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건 아니까. 뒤에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요건 아닌 거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은 저 산골짜기에서도 적용을 합니다. 이 용적률이 적용된다. 뭐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저 건축법의 뒤쪽을 봐야 되니까 그거 일단 놔두시고 저 산골짜기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까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의 완화 적용 이런 거는 뭐 됐고 지금 볼 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505페이지 주요 개념에서 지하층 이런 게 나오죠. 지하층이라는 건 거기 밑줄부터 쳐보면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밑줄, 평균 높이, 해당 층 높이의 밑줄 2분의 1 이상인 것. 그러니까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라고 해보고 여기 지표면인데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자, 해당 층은 여기까지라고 보죠.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해당 층 높이 하얀색의 2분의 1 이상인 것. 즉 노란색의 높이가 하얀색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땅에 막힌 부분이 더 많은 것. 이게 지하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해당 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즉 노란색의 평균적인 높이입니다. 제가 지금 평지로 그렸으니까 이거는 다 이제 평균 높이인데 경사 지을 때는 다 평균을 내야 됩니다.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하얀색 높이에 얼마죠? 2분의 1 이상인 것, 절반 이상. 즉 절반 이상이 땅에 묻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이 지하층은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지하층이 층수를 산정할 때는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됩니다. 우리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배웠는데,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용적률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할 때 지하층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이건 됐고, 거실 506페이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 사람들이 거하는 실을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소파 놓고 TV 놓고 하는데 그런 데를 거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강의실, 거실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죠.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은 싹 다 거실입니다. 거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는 아까 했죠.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 이런 거 안 봐주셔도 됩니다. 관계 있을자 됐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을 위한 규정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부속 건축물 보죠.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 밑으로요. 부속 용도. 자, 건축물이 주된 건축물인지 부속 건축물인지를 판단할 때는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크기가 아니라 용도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이 용도가 부속 용도인지 아니면 주된 용도인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지 크기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속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부속 용도의 건축물. 용도, 쓰임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 용도 이런 건 됐고, 리모델링은 나중에 하면 되고, 발코니. 발코니 많이 하죠. 보면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죠? 베란다. 그게 정식 명칭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애들한테 야 베란다 가서 뭐 좀 가지고 와 라고 하면 말을 안 듣죠. 왜냐하면 거기가 발코니니까. 발코니. 말을 안 듣는 거죠. 아니 저기 발코니인데 왜 베란다로 그러지? 베란다는 뭐냐면 우리 그 원룸촌 가보면은 한 3층까지는 이렇게 짓다가 4층부터는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짓죠. 이것도 나중에 높이 제한에 가면 나옵니다. 원룸촌 가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3층까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가 4층부터는 여기 살짝 들어가서, 이게 다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때문에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3층이랑 4층의 바닥 면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요 공간 있죠. 이걸 베란다라고 합니다. 베란다. 이게 베란다고,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베란다라고 부르는 건 정식 명칭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그러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요 공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그 다음에 510페이지 보시면은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이런 것들 나오죠. 묶어 놓으시고,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맞죠? 이거나 건축법에서는 층의 높이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높이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층수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기준이 되는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 하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은, 그 준초고층 말고 그냥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몇 줄? 3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 하면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한호, 건축물 유지관리, 다중이용 건축물은 제가 뒤에 거 뭐 하나 보고 와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넘어갈 건 아니고 나중에 공개공지를 보고 와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제조업자, 유통업자 이런 것들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지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이 나오는데, 저는 요거를 원래는 맨 끝에서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다음 주에 요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건축법 나온 부분, 건축 허가의 절차 정도까지 볼 거고, 중요한 부분도 보고 이제 주택법에서는 용어 정도만 설명드리고 아마 수업은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